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는 시각. 어느 순댓국집에 한 여자애가 앞 못 보는 어른의 손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너절한 행색, 쾌쾌한 냄새, 주인은 한눈에 두 사람이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혹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함을 줄까봐 염려돼 내보내려 했지만 아이는 아무 대꾸 없이 남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저 먹으려는 게 아니라는 듯 구겨진 지폐와 동전을 한 주먹 꺼내놓고 순댓국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순댓국 2그릇이요. 주인은 손짓으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예, 잠깐 이리 와볼래? 아이가 쪼르르 주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잔뜩 움츠러든 채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서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저 끝자리에 가서 앉을래? 주인은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끝자리로 자리를 옮긴 부녀에게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기다려. 아이는 소금통 대신 제 국밥 그릇에서 순대며 고기들을 건져내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은 뒤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순댓국. 볼이 간장 종지처럼 푹 패인 아빠는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맛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아이는 아빠 손을 이끌고 계산대로 와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넉 장과 동전 한 움큼을 꺼내놓았습니다. 주인은 1,000원짜리 2장만 받고 나머지를 다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밥값은 2,000원이면 된단다. 재료 준비가 덜 돼서 맛있게 못 말았거든.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긴.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주인은 애써 웃으며 아픔을 감추는 아이와 서글픈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학교 앞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볕 더위에 분식점 점원 일을 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두꺼비 같은 주인 아저씨가 항상 딱 버티고 있어 게으름을 피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한바탕 점심 손님이 쓸고 간 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녀 학생 3명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단돈 5,000원에 이 가게의 음식들을 훨씬 맛있게 보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돈 5,000원으로? 처음에는 잡상인인 줄 알고 인상을 쓰던 주인 아저씨는 귀가 솔깃해졌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네, 번호 말고 5,000원이요. 그 괜찮은 거래구만. 좋아, 자 시작할까? 주인의 승낙이 떨어지자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문 밖으로 나가 대걸레와 솔, 세제 등이 담긴 커다란 통을 들고 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전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유리가 순식간에 없는 듯 말끔해졌습니다. 바닥도 화장실도 전등 갓까지도 그야말로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아저씨, 다 끝났어요. 어때요? 세상에. 학생들 이 일로 들었으면 성공하겠는데. 분식집 안은 떨어진 밥풀도 주워 먹을 만큼 깨끗했고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 건이나 하나? 많이 하나? 많이는 못합니다. 100집 들어가야 두세 집 할까? 얼른 따져보니 내가 분식집에서 졸면서 받는 일당보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바보들.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그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그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청소비는 5,000원인데요.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라고. 영양 보충을 해야 일도 열심히 하지. 세 젊은이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명함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뽑았는지 허술하게 짝이 없는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나는 내 게으름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한 그는 한 동물연구소에 취업했습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올드맨이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사는 작은 섬에 날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침팬지가 본래 위험한 동물이며 특히 늙은 대장 올드맨은 사람을 싫어하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는 될수록 침팬지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멀리서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드맨은 동료들의 말과 달리 그 어느 동물보다 유순해 보였습니다. 특히 새끼들을 보물 다루듯 소중하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침팬지들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자자자, 착하지? 어린 침팬지들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접근을 시도했고 얼마 후에는 대장 침팬지 올드맨과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나나를 직접 건네주고 손짓 발짓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올드맨의 친구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가 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둘 사이의 정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올드맨과 장난을 치다가 발이 미끄러져 새끼들 근처에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자 새끼들을 해친다고 생각한 두 마리의 암컷이 그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실수라고, 실수야. 그때 갑자기 올드맨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암컷들을 위협해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다친 몸을 끌고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올드맨은 마치 그런 그를 보호하려는 듯 옆에 달라붙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암컷들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태운 배가 섬에서 멀어질 때까지 물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섬 마을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왔을 정도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며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허름한 상가 귀퉁이에 위치한 그의 진료소는 1년 365일 새벽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엔 잠들지 않았으니 누가 아프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이웃 섬들까지 왕진을 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밤중에 미안스러워서리. 그러게, 이 늙은 의사 귀찮게 안 하려면은 제발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누가 아니래요. 환자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절반은 낫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는 섬에 올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없는 독신.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도시를 등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가족도 없이 남을 위해서만 일생을 살아온 그가 70번째 생일을 맞던 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빨리요, 빨리! 급한 환자가 생긴 걸로 알고 부랴부랴 왕진 가방을 챙겨 따라갔는데 마을 회관에서 그를 기다린 건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생일 파티. 눈시울을 붉히며 행복해하는 그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 아들, 딸이라도 있었으면 좀 좋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청년이 일어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제가 박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박사님 딸이에요. 저도요, 할아버지. 마침내 회관에 모인 모든 이가 늙은 의사의 아들, 딸을 자처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의사였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 외딴집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두려워 해만 지면 문고리를 2중 3중 잠그는 게 일이었습니다. 딸은 촌구석에 풍경화처럼 묻혀 사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도시가 그립고 라디오를 들으며 상상해온 화려한 세상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딸은 가슴속 그 허황된 꿈들을 쫓아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온 것입니다. 엄마, 못난 딸 없는 셈 치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꿈꾸던 것처럼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타락의 길을 가게 된 딸은 더 이상 갈 데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뒤에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10년이 흘러 어느새 어른이 된 딸은 병든 마음과 누추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 창틈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나왔습니다. 딸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단 한 번도 밤에 문 잠그는 걸 잊은 적이 없으셨는데. 어머니는 깡마른 몸을 찬바닥에 눕히고 가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딸의 흐느낌에 잠을 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딸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은 왜 문을 안 잠갔어? 누가 오면 어쩌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뿐이 아니야. 네가 혹시 밤중에 왔다가 그냥 갈까 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잠그지 못했다. 어머니가 10년을 하루같이 딸을 기다리던 방 안엔 라디오도 책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모녀는 그날 밤 10년 전으로 돌아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62번째 생신날, 우리 모녀는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 여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힘겨워하는 엄마를 위해 딸이 바치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좋지, 엄마? 좋구나. 필요한 건 내가 다 싸간다고 몸만 단촐하게 오시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주 큼직한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뭔가 아주 소중한 게 들었는지 엄마는 가방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요, 내가 들게. 괜찮다. 무겁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들고 싶다. 이상하다 했더니 일은 성산 일출봉을 오르기로 한 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한복이라니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뭔지 모를 짐까지 보자기에 싸들고 아무튼 우리는 일정에 따라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고 엄마는 가는 내내 그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들었길래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아휴, 힘들다. 사람들은 한복 입고 땀 빼는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몇 번이나 가다서다를 되풀이하면서도 보자기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비로소 엄마의 그 깊은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구랴. 여기가 당신이 살아생전 꼭 한번 와보고 싶다던 그 일출봉이래요. 엄마는 난생 처음 하는 제주 여행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만 좋은 것, 만난 것 보고 먹고 호강하기 미안한 엄마가 아버지에게 바치는 정말 애틋한 선물이었습니다. 한 중학교에 무결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결점이 없다라는 뜻의 별명이 말해주듯 선생님은 반듯한 용모에 단정한 차림을 하고 계셨고 성품 또한 인자해서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게까지 안부 편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다정했던 무결 선생님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 박 선생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궁금한 동료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자에 앉질 않는 뜻밖의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치질 때문이라고 짐작했고 치료법까지 일러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치질에 걸린 걸까요? 박 선생, 앉아요. 어쩔 수 없이 앉아야 하는 교무회의 시간엔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틀림없이 치질 때문에 의자에 앉지 못하는 거라고 믿게 됐고, 그러는 사이 무결 선생이란 별명은 치질 선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느 날 가구 회사를 경영하는 한 학부형이 치질로 고생하는 무결 선생을 위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기막힌 의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의자를 받아든 무결 선생은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은 그가 감격해서 그런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그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모나고 비뚤어지고 나쁜 길로 빠져 끝내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전 지금 그놈과 함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잘못 가르친 대가로 그는 스스로에게 의자에 앉지 못하는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첩첩산중 작은 마을에 칠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효자. 그는 툭하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푸념하는 어머니를 참 극진히도 모셨습니다. 애비야, 여기선 멀지? 어디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 그 서울이라는 데 말이다. 왜요? 가고 싶으세요? 아니다. 이꼴로 가긴 어딜 간다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산마루 넘어 읍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 어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서울 타령. 하지만 차만 타면 멀미가 나는 통에 젊어서도 읍내 나들이조차 변변히 못한 어머니가 이 산골에서 서울까지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손수레를 개조해 누울 자리를 만들고 생애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서울 구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구경 시켜드릴게요. 정말이냐? 아, 지금 가는 거야? 예, 어머니. 아유,
거라. 그럼 짐을 싸야지. 어머니가 짐을 꾸린다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보자기에 고이 접어 간직해둔 수의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아들은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생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행. 아들은 수레를 끌고 산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마음과 달리 먼 여행이 힘에 부친 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길에서 잠들고 길에서 눈뜨기 몇 날 며칠. 모자의 특별한 자가용이 언덕을 넘어 마침내 서울 문턱에 다다랐을 때 아들은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천지가 눈앞인데 어머니는 수의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지방 도시 한적한 주택가에서 어느 날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집 한 채를 통째로 삼킬 만큼 거세게 솟구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듯 보였고 소방차가 달려와 물기둥을 뿜어대기 시작했지만 어미 고양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5마리가 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어미 고양이는 일단 새끼 중 한 마리를 물고 화염 속을 헤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나 우왕좌왕 불구경 나선 이웃들이나 한낱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런 고양이잖아? 왜 저러지? 어미 고양이가 두 번째 새끼를 몰고 나올 때서야 사람들의 시선이 고양이에게 쏠렸습니다. 어쩌려고? 글쎄 저건... 그렇게 3번, 4번 소방관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동안 어미 고양이는 무려 5번이나 그 뜨거운 불길 속을 오가며 새끼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모두 무사한 걸 확인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진 어미의 몸을 핥기 시작했지만 어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던져 새끼들을 구한 어미 고양이의 그 숭고한 모성을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작은 섬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파란 하늘, 하얀 물새, 밀려오는 파도와 벗삼아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풀숲에서 물새알을 발견했습니다. 이쁘다. 예쁜 물새알을 주운 소년은 얼른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보였습니다. 엄마, 새알이야. 숲을 속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새알을 맛있게 요리해서 소년에게 먹였습니다. 맛있다. 다음 날도 소년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제 파도와 놀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물새알만 찾아 헤맸습니다. 어쩌다 물새알을 찾으면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찾지 못하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날도 허탕만 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소년은 외딴 집 닭장에서 암탉이 막 알 낳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소년은 물새알과 비슷한 달걀을 몰래 훔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말없이 그것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바닷가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외딴 집 닭장 앞에서 닭이 알 낳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됐을 때 도벽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끝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어머니가 감옥을 찾아가자 소년은, 아니 이제 어른이 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새알을 주워왔을 때 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얘야 어미 물새가 알을 찾느라 얼마나 애태우겠니? 한마디만 하셨어도. 아들의 원망에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물새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더라면, 올바르게 가르쳤더라면. 하지만 물새알도 소년도 제자리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KBS 한국방송